나폴리 구시가지를 가시면요, 고대에 건설된 도로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물론 포장이 다시 되고 보수공사가 진행되었겠지만 구조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은 안녕하세요. 임동현입니다. 저는 신한대학교에서 서양사를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접경도시, 그러니까 여러 문화와 문명이 공존하는 접경도시를 소개해달라고 강의 의뢰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도시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나폴리입니다. 왜냐하면 나폴리가 고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정말 수많은 문명과 문화가 여기를 거쳐가서 굉장히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인데요. 먼저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 나폴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나폴리를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보통 제 주변 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면 미식의 도시로 유명하죠. 보통 이제 먹거리를 많이 생각합니다. 피자라든가 커피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태양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이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태양의 도시라고 수식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일조량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여기 제가 이 파워포인트 화면에요, 왼쪽에 보시면 나폴리 항구에 비치는 석양의 사진입니다. 햇빛이 굉장히 강해서요, 12월에도 낮에 한두 시간 정도는 바다에서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일조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양의 도시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고대에, 아주 고대에 이 나폴리에 거주하던 고대 민족이 태양신 아폴로를 숭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대부터 여기는 태양의 도시였던 거죠.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태양의 도시 나폴리를 오늘 1시간에 걸쳐 살펴볼 건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여행을 많이 못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폴리를 랜선 투어를 한다는 느낌으로 제가 나폴리에 있는 유적들과 중요한 장소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문명과 문화들이 공존했었던 나폴리 역사를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1시간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제가 아는 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폴리는 지도를 좀 볼까요? 이탈리아 남쪽에 있죠. 이탈리아, 이 장화 모양의 이탈리아 반도를 반으로 갈랐을 때 이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탈리아 유럽 도시 중에는 굉장히 대도시고요. 인구수가 약 300만이 넘는데요. 이탈리아 제3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밀라노, 로마를 제외하고 가장 큰 도시고요. 또 밀라노와 로마는 이 북부에 있죠. 그러니까 남부에서는 나폴리가 가장 큰 도시이다. 남부의 수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후는 전형적인 지중해 기후입니다. 일조량이 굉장히 많고요. 기후가 겨울에도 굉장히 온화합니다. 그러니까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눈을 볼 수 없는, 눈이 내리긴 합니다.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내리긴 하는데요. 눈을 찾아볼 수 없는 기후입니다. 그리고 비가, 강수량이 겨울에 집중됩니다. 한국과 반대죠. 한국은 이제 장마철이 여름이지만 여기는 이제 겨울에 비가 오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부터 한번 나폴리의 역사를 한번 훑어볼게요. 처음에 이 나폴리라는 도시에 최초의 인류가 거주했던 것은 구석기 시대로 추정이 됩니다.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집을 짓고 살지 않았죠.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에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혈거 인류다, 동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나폴리 이제 항구 도시잖아요. 해안가 도시이기 때문에 해안가에 가면 파도에 침식된 침식 동굴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여기 구석기 시대에 여기 거주하던 인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 나폴리에 들어와서 식민 도시를 건설했을 때 이 인류의 흔적을 발견하고 이 사람들을 그리스어로 오피코이다, 이렇게 불렀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인 이전에 혈거 인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혈고인류나 그리스인들 이전에 최초로 나폴리에 도착했던 민족은 바로 카르타고인들이었습니다. 카르타고는 유명한 로마와 포에니 전쟁을 벌였던 해상 제국인데요. 페니키아의 식민지로 건설됐습니다. 제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이쪽이 페니키아의 영토입니다. 페니키아 영토를 보시면 이 가로가 아니고 세로로 길게 늘어서 있죠, 영토가. 그리고 해안가를 중심으로 이 다 페니키아의 도시들인데요. 해안가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해 있습니다. 자, 이 위치는 뭘 보여주냐면요. 이 동쪽 내륙으로 진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내륙보다는 이 해안가 도시들이기 때문에 지중해로 진출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지정학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페니키아인들은요, 이 메소포타미아 내륙으로 진출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고요. 바다로 진출합니다. 그래서 지중해 세계 곳곳에 자신들의 식민지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 이 지중해 지도잖아요. 이 지도에 보라색 점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페니키아인들이 건설했던 식민지입니다. 어디까지 진출했냐면요. 여기 지브롤터 해협, 오늘날 이제 아프리카와 스페인을 잇는 지브롤터 해협까지 진출했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이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가면 대서양과 아메리카 대륙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우리는. 그러나 고대인들은 이걸 알지 못했습니다. 고대인들에게는 여기가 세상의 끝이었어요. 여길 넘어가면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페니키아인들은 세상의 끝까지 항해를 했던 거죠. 세상의 끝까지 항해를 하면서 북아프리카에 여기 이제 카르타고인데요. 카르타고라는 식민 도시를 건설합니다. 이 카르타고라는 식민 도시가 나중에 전 지중해를 장악하게 되죠. 전 지중해를 장악하는 해상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로마와 포에니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카르타고가 지중해 세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과정에서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페니키아인들은 나폴리에 도착은 했는데 여기에 도시를 짓고 도시를 건설하고 여기 정착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를 엠포리움으로 활용했습니다. 엠포리움은 뭐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오늘날의 시장과 같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해상민족들의 물물교환의 장소였다. 여기 정착해서 살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페니키아인들이 이 엠포리움, 그러니까 시장을 건설했던 곳은 어디냐면요. 나폴리의 지도를 보시면요. 이게 이제 나폴리의 지도, 관광 지도입니다. 저희 오늘 랜선 투어가 테마이기 때문에 제가 관광 지도를 가져왔고요. 이쪽이, 이 포인터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쪽이 나폴리 중앙역입니다. 기차역이고요. 여기서 해안가를 따라서 쭉 이동하다 보면 이 가장 아래쪽에 조그만 섬이 있죠.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여기 바이킹들이 건설한 성이 있는데요. 이 성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다리로 연결되어 있죠. 자, 이 섬을 메가리스 섬이라고 하는데요. 이 메가리스 섬이 페니키아인들이 엠포리움, 그러니까 시장을 건설했던 장소였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은 어쨌든 도착했지만 정착하지 않았죠. 여기 도시를 건설하고 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초로 여기에 정착해서 도시를 건설했던 민족은 그리스 민족입니다. 그리스인들도 페니키아인들과 마찬가지로 해상 식민지를 건설했죠. 배를 타고 나가서 지중해 곳곳에 자신들의 도시국가를 건설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나폴리였던 거죠. 이 나폴리의 기원은 사실 역사적인 기록보다는 신화로서 설명이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아손이라는 영웅과 관련된 신화가 있는데요. 이 황금 양피를 찾아서 지중해를 항해하는 이아손 신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아손 원정대 중에요. 팔레로스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신화에 따르면 이 팔레로스라는 인물이 나폴리에 도착해서 나폴리의 한 언덕에 최초의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 도시를 건설한 위치가 어디냐면요. 아까 요 섬이 페니키아인들이 시장을 건설했던 곳이죠. 이 섬에 바로 마주보고 있는 이 육지, 여기입니다. 여기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언덕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피초팔콘의 언덕이다. 이탈리아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다 최초의 그리스 도시가 건설됩니다. 요거는 그냥 선생님들 참고로 보시라고 제가 가져왔는데요. 황금양피를 찾아 떠나는 이아손 원정대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최초로 건설된 그리스 도시는
도시를 건설한 팔레로스의 이름을 따서 팔레로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왼쪽의 지도를 먼저 좀 볼까요? 이게 그리스인들이 지중해 곳곳에 건설한 식민 도시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이 검은색 점으로 표시된 것이 그리스인들이 폴리스라고 불렀던 도시국가인데요. 지금 이 폴리스의 위치는 그리스 본토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죠. 오늘날 터키의 영토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해안,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이탈리아 남부까지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배를 타고 가서 식민도시를 건설했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 이탈리아 남부에 건설한 식민도시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하면 이 지도가 나오는데요. 여기도 굉장히 빨간 점이 굉장히 많죠. 전부 다 그리스인들이 건설했던 식민도시들입니다. 나폴리에도 건설이 되어 있고요. 나폴리 인근에도 카푸아라든가 이스키아라든가 쿠마라든가 굉장히 많은 식민도시들이 있죠. 이 중에 이 쿠마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포인터가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폴리 바로 인근인데요. 이 쿠마인들이 세력을 확장해가는 과정에서 나폴리를 병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쿠마인들의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요. 쿠마인들이 나폴리를 정복했을 때 이미 거기는 주인 없는 땅이 아니었죠. 거기에 파르테노페라고 하는 도시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기록상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보들을 모아서 연대기적으로 한번 나열해 본다면 먼저 팔레로라는 도시가 있었고 그 이후에 기원은 정확하지 않으나 파르테노페라는 고대 도시가 건설되어 있었고 그 파르테노페라는 도시를 쿠마인들이 와서 정복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바로 아까 제가 나폴리를 태양의 도시라고 부르는 이유가 고대 태양의 신 아폴로 숭배 신앙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나폴리를 정복했던 쿠마인들이 바로 아폴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탈리아 반도의 지도죠. 여기 쿠마의 영역입니다. 검은색 포인터가 가리키는 검은색 점이 쿠마고요. 쿠마가 이 나폴리까지 합병을 하죠. 근데 이 시기에 이탈리아 반도의 북쪽에서는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굉장히 강성한 세력이죠. 에트루리아라고 부르는 고대 민족이 한참 성장을 해 가고 있었습니다. 에트루리아가 남북으로 영토를 확장을 해가요. 그 과정에서 쿠마와 국경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쿠마와 이 에트루리아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이 에트루리아는 원래 이탈리아 반도 본토에 살던 민족이었고 나머지 남부의 도시들은 그리스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같은 그리스 도시들이 쿠마를 원조하게 됩니다. 특히 이 시칠리아 섬에 있는 이 지금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곳이 시라쿠사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시라쿠사가 뭘로 잘 알려져 있냐면 아르키메데스의 일화, 유레카라는 일화가 있죠. 아르키메데스가 활동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 이 시라쿠사가 에트루리아와 싸움하는 쿠마를 지원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쿠마인들이 그 동맹에 대한 보답의 표시로 나폴리, 자신들의 땅이었던 나폴리 안에 시라쿠사인들의 거주지를 마련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폴리의 지도를 보시면요. 아까 그 관광 지도를 좀 단순화시켜 놓은 지도인데요. 여기가 이제 페니키아인들이 시장을 건설했던 엠포리움이고요. 이 맞은편 해안 여기가 바로 최초의 그리스 도시가 건설됐던 곳이죠. 그래서 이것을 오래된 도시다, 오래된 도시다라는 뜻에서 오래된 그리스 도시다. 그리스의 도시국가를 폴리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그리스 도시다라는 뜻에서 팔레오폴리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쿠마인들이 시라쿠사인들에게 거주지를 어디다 마련해줬냐면 바로 이 지역에 마련해줬습니다. 마우스 포인터가 보이시죠? 이 지역인데요. 여기도 이제 언덕 지형이고요. 여기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리스 도시가 건설되는 것이죠. 이 도시를 새로운 그리스 도시다, 새로운 폴리스다라는 뜻에서 네아폴리스라고 부르게 되고요. 오늘날 나폴리의 기원이 바로 이 시라쿠사인들이 정착했던 네아폴리스로부터 기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폴리로 관광을 가게 되면은 구시가지, 나폴리 구시가지를 걸어서 투어를 많이 하는데요. 거기가 바로, 죄송합니다. 거기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때 건설된 도시라는 거죠. 자, 나폴리의 고대사를 좀 살펴봤습니다. 요 관광지도에서 다시 볼까요? 여기가 이제 최초의 도시가 건설되었던 곳, 그 다음에 이쪽이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었던 곳입니다.
나폴리의 구시가지에 해당됩니다. 나폴리 구시가지를 가시면요, 고대에 건설된 도로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물론 포장이 다시 되고 보수공사가 진행되었겠지만 구조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기 가시면은 고대에 건설된 스파카 나폴리라는 도로를 하나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왼쪽 사진에 보시면은 나폴리를 반으로 가르고 있는 이 구시가지를 반으로 가르고 있는 이 도로가 스파카 나폴리입니다. 이거를 좀 가까이 들여다보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스파카라는 것은 이탈리아어로 반으로 쪼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폴리 구시가지를 반으로 쪼개놓은 도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폴리는 그리스인의 식민 도시로 도시가 기원을 했고, 근데 이거는 나폴리뿐만이 아니죠.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탈리아 남부의 수많은 도시들이 그리스 식민 도시로서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남부에 가시게 되면요, 남부 곳곳에 그리스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그리스 유적이요, 그리스 본토보다 규모가 더 크고요, 보존 상태가 훨씬 좋습니다. 그 사례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리 인근에요, 나폴리에서 약 기차로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요, 파에스툼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파에스툼도요, 나폴리가 건설된 당시에 그리스인들이 건설했던 도시인데요, 여기 가보시면 처음에 그리스 도시에서 기원했다가 나중에 로마 제국이 여기를 병합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 유적과 로마 유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파에스툼에 존재하는 그리스 신전의 모습이고요, 너무 온전하게 손상되지 않고 이 건축물이 남아있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은 이후에 이 도시에 들어왔던 로마의 유적입니다. 로마의 원형 극장이죠. 남부 곳곳에서, 나폴리뿐만 아니라 남부 곳곳에서 이런 풍경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대에 이런 그리스 도시로 시작을 했는데요, 나중에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탈리아 반도를 로마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고대 제국 로마의 영토고요, 이 로마가 바로 북아프리카를 근거지로 하는 해상 제국 카르타고와 포에니 전쟁을 벌이게 되죠. 어쨌든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장악하면서 네아폴리스 있죠, 나폴리도 로마의 영토로 합병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476년에 저 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중세라고 부르는 시기가 1000년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요, 중세의 나폴리를 어떤 민족들이 나폴리를 거쳐갔는지 간략하게만 제가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로마를 멸망시킨 것은 로마 북서쪽에 거주하던 고대 민족이죠. 독일인들이 자신들의 민족적 기원이라고 생각하는 게르만족입니다. 그래서 게르만족이 와서 로마를 멸망시킨 다음에 자신들의 국가를 건설했죠, 이탈리아 반도에. 그래서 당시 이탈리아 반도에 건설된 국가가 동고트 왕국인데요, 당연히 나폴리는 동고트 왕국으로 편입이 됐겠죠. 그 다음에 동고트 왕국의 동쪽, 그러니까 로마 제국, 옛 로마 제국의 영토가 이 지중해 전체라고 한다면 멸망한 것은 서쪽 로마입니다. 이 이탈리아와 그리스 사이를 반으로 가르면요, 이쪽이 서로마인데요, 476년에 멸망한 로마는 로마 전체가 멸망한 것이 아니고 서쪽 로마만 멸망한 거죠. 이 동쪽 로마, 동로마는 살아남아서 비잔티움 제국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비잔티움 제국이 옛 서로마의 영토를 상당 부분 수복하죠. 이 과정에서 그럼 나폴리는 다시 게르만족의 지배를 받던 나폴리가 다시 비잔틴 제국의 영토 안으로 편입이 되는 거죠. 비잔틴 제국 영토 안에 편입이 되었다가요, 나중에 자치권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에서 파견한 총독의 통치를 받다가 나중에 자치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폴리 공국으로 독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외부 민족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나폴리, 그러니까 그리스인들, 로마인들 말고 다시 한번 외부 민족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바이킹들입니다. 이 지도는요, 바이킹의 이동 경로를 보여줍니다. 바이킹의 기원은, 바이킹이라는 해상민족의 기원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죠. 오늘날의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위치한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고요. 이 사람들 배를 타고 다니는, 항해하는 해상민족이었죠. 그래서 배를 타고
유럽 곳곳으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으로도 가고요, 프랑스로도 가고, 대서양 연안을 이렇게 돌아서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서 지중해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는 이게 긴 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강을 따라서 배로 이동하죠. 그래서 내륙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기도 하죠. 이 바이킹들이 나폴리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죠. 바이킹 모자가 이탈리아 반도에 그려져 있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시기에 나폴리에 들어온 것은 바이킹들이 아니라요, 노르만족입니다. 노르만족은 어떤 민족이냐? 바이킹인데요, 프랑스에 정착한 바이킹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칸디나비아에서 기원한 바이킹이 아니고 나중에 프랑스에 정착해서 프랑스의 노르망디 공국이라는 국가를 세웠던 바이킹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시면 됩니다. 이 스칸디나비아의 바이킹들이 바다 건너서 프랑스의 노르망디 공국을 세워요. 이 사람들을 노르만인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르만들이 이탈리아 남부에 나폴리가 위치한 이탈리아 남부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만의 바이킹들의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칠리아 왕국입니다. 시칠리아는 이탈리아 남부에 위치한 섬이죠. 이 장화 모양의 이탈리아 반도의 코 부분, 구두의 앞코 부분에 위치한 삼각형의 섬인데요. 이 섬이 이제 시칠리아 섬인데, 이 당시에는 시칠리아 섬과 이탈리아 남부가 하나의 국가로 묶여 있었죠. 그래서 국가 이름은 시칠리아 왕국이 되는 거죠. 나폴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유적 중에 하나가요, 카스텔 델 로보라는 성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페니키아인들이 시장을 건설했던 그 자리에 건설되어 있는 성인데요. 이 성을 건설했던 주인공들이 바로 이 시칠리아 왕국을 건설했던 노르만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노르만의 왕이 거주하는 왕궁으로서 이제 거주가 됐고요. 이 카스텔 델 로보라는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 오보라는 것이 이탈리아어로 계란입니다. 달걀인데요. 그러니까 굳이 번역하자면 이게 달걀성이 됩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요. 고대 로마를 대표하는 시인 중에 베르길리우스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로마 시인 중에 한 명을 꼽아라, 위대한 시인 중에 한 명을 꼽아라라고 한다면 베르길리우스가 꼽힐 텐데요. 베르길리우스가 자기 시에서 이 성을 다뤄요. 이 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요. 이 성의 지하에 마법의 계란을 숨겨놓고 계란이 깨지는 날 이 성도 무너질 것이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거기서 그래서 이제 계란성, 카스텔 델 오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중세가 지나갑니다. 그 이탈리아 남부에 노르만인들이 건설한 시칠리아 왕국이 이탈리아 남부를 통일하면서 중세가 끝나게 되고요. 그 이후로 우리가 근대라고 부르는 시기가 시작되는데요. 근대에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외국 왕조들이 나폴리에 들어오고 나가고를 반복합니다. 그거를 차례대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대가 시작되고 최초로 나폴리를 정복했던 왕조는요,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오늘날 독일의 전신이 됩니다. 오늘날 독일과 오스트리아 지역에 존재하고 있었던 제국인데요. 이 제국이 나폴리를 정복을 하게 되죠. 신성 로마 제국이 나폴리를 정복했던 때가 1194년이고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프리드리히 2세가 나폴리에 대학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오늘날의 이제 나폴리 대학 이름이 프리드리히 2세 대학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대학이죠. 1224년에 건설된 대학이고요. 유럽 최초의 대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흔히 이제 유럽에서 명망이 있는 대학교들은 다 이 시기에 지어졌는데요. 파리 대학, 옥스퍼드, 캠브리지, 나폴리 대학도 마찬가지죠. 볼로냐 대학, 전부 다 이 시기에 지어집니다. 유럽 최초의 대학 가운데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세부터 오늘날까지 명망이 있는 대학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석학들을 배출했는데요. 특히 그 신학대전, 중세를 대표하는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를 배출한 대학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사실 나폴리의 이 대학이 황제 이름을 딴 대학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황립대학쯤 되겠죠. 황립대학이 건설된 것이
이후에 나폴리의 문화적인 특징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이 문화적 특징이란 뭐냐면 학문의 도시라는 겁니다. 오늘날 나폴리가 이탈리아 내에서는 학문의 도시로 통하는데요. 수많은 명망 있는 대학들, 그 다음에 수많은 연구소들이 나폴리에, 그 다음에 도서관, 박물관 등이 나폴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 분야를 가리지 않죠. 뭐 인문학, 자연과학, 뭐 사회과학, 모든 연구기관들이 나폴리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학문의 도시라고 나폴리가 불리는데요. 그 시작은 바로 신성로마 제국이 나폴리를 지배하면서 건설되었던 이 프리드리 2세 대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특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탈리아 최초의 동양학 대학이 나폴리에 있습니다. 나폴리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였던 마테오 리파라는 인물이 18세기에 세운 학교가 기원이 되는데요. 예수회라는 이 가톨릭 수도회는 특히 유럽 바깥의 세계, 비유럽 세계의 가톨릭을 전파하는 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단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유럽 세계에 선교하기 위해서 비유럽에 대해서 유럽 바깥의 세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의 목적으로. 그래서 비유럽 세계에 대한 전문가들이었어요. 특히 동양에 대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중국 문화, 일본 문화, 인도 문화에 대한 전문가들이었고요. 그래서 최초의 동양학 대학이 예수의 선교사 마테오 리파에 의해 세워졌다. 그래서 여기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한국어 교육기관이 있는 학교입니다. 오늘날에도 굉장히 유명한 학교죠. 자, 어쨌든 신성로마 제국으로부터 학문의 도시라는 정체성이 기원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폴리를 정복한 것은 앙주 왕가입니다. 프랑스주. 프랑스의 앙주 왕가인데요. 앙주 왕가가 프랑스에 들어온 것이 1224년입니다. 앙주 왕가가 나폴리를 지배하면서요, 나폴리가 본격적으로 대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는데요. 앙주 왕가가 단행했던 행정적 조치는 뭐냐면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남부의 시칠리아라는 섬과 이탈리아 남부의 본토는 하나의 왕국으로 얽혀 있었죠. 묶여 있었죠. 근데 앙주 왕가가 이걸 행정적으로 독립시켜 버립니다. 시칠리아 왕국을 따로 분리하고요. 이탈리아 남부만 독립시켜 버려요. 그리고 예전에 시칠리아 왕국이던 시절의 수도는 시칠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리가 아니고 시칠리아가 중심이었죠. 근데 이탈리아 남부를 독립시키면서 남부의 수도를 나폴리로 천도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나폴리는 항구 도시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데요. 흔히 이제 세계 3대 미항 중에 하나로 꼽히죠. 항구 도시로서의 정체성이 바로 이 시기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앙주 왕가가 들어왔던 시절에요. 프랑스 남부에 교회 성당 건축 양식 있잖아요. 흔히 고딕 양식이라고 하는 프랑스 남부의 고딕 양식이 이탈리아로 수입되고요. 그래서 수많은 고딕 양식의 성당과 교회들이 건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부터. 오늘날에도 다 남아 있습니다. 나폴리 시내 곳곳에.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두오모입니다. 두오모. 두오모는 이탈리아 각 도시에 있는,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각 도시를 대표하는 대성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나폴리 대성당이 바로 앙주 왕가가 지어놓은 건물이죠. 전형적인 프랑스 남부의 고딕 양식인데요. 이따가 다른 사례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형태들이 비슷합니다. 어쨌든 두오모의 위치는 나폴리의, 여기가 이제 구시가지잖아요. 나폴리의 스파카 나폴리가 있는 나폴리의 구시가지인데요. 자, 여기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것이 스파카 나폴리고요. 이 안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두오모의 위치입니다. 이 두오모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나폴리의 두오모는 사실 가보시면은 이탈리아의 다른 도시의 대성당보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소박한 고딕 양식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왜 유명하냐면요. 여기서 유명한 성 야누아리우스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 야누아리우스라는 성인은요.
로마 시대의 순교자예요. 로마 제국은 처음에 그리스도교를 엄청나게 박해했죠. 가장 대규모의 박해가 이루어졌던 것이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대에 있었던 박해인데요. 이 시기에 순교했던 성인입니다. 순교 성인인데요. 순교할 때 야누아리우스가 흘렸던 피를 그 당시에 가톨릭 신자들이 받아놨던 거죠. 그래서 그 피가 이 나폴리의 대성당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정말 야누아리우스의 피인가에 대해서는 이건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의문이 남죠. 그러나 어쨌든 나폴리 민중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야누아리우스의 피가 성당의 성구실 안에 들어가 있다가요. 1년에 2번 밖으로 나옵니다. 1년에 2번 언제냐면요. 매년 5월의 첫 번째 토요일, 그리고 9월 19일, 3번이죠. 12월 16일 이렇게 3번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밖으로 가져나온 모습이죠. 이 병 안에 성인의 피가 담겨 있죠. 근데 피가 오래되면 응고되잖아요. 고체 상태가 되는데 1년에 3번 이렇게 밖으로 나올 때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이게 액체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1년에 3번.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나올 때는 이렇게 도시에 전 도시적인 축제가 벌어지고요. 이거를 이때마다 이제 방송국에서 취재해서 중계하기도 하고, 이탈리아 방송국에서 그렇게 하는데요. 이거를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능력은 되지 않습니다. 제 자연과학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교회에서 인정하지는 않고 있는 기적이에요. 교회의 입장은 뭐냐면 이걸 기적으로 인정하지는 않되 민중의 신앙으로서 인정한다라는 거죠. 공식적인 기적은 아니지만 민중의 신앙을 굳이 가톨릭 교회에서 부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의 진위 여부,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입장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기적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관광객들이 나폴리로 몰려들고 있죠. 나폴리의 지역 경제에 엄청나게 보탬이 되는 기적이다라는 것만은 분명하겠죠. 예, 아까 앙주왕가가 나폴리를 지배했을 때 프랑스 남부의 고딕양식이 수입되면서 수많은 교회와 성당들이 지어진다. 그 대표적인 2개의 성당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건축물의 전면부, 파사드라고 하죠. 아까 두오모와 굉장히 비슷하죠. 이 탑이, 파사드 전면부에 탑이 있는 모습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날 나폴리 시내를 돌아다니시다 보면요, 수많은 가톨릭 성당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 규모가 있는 성당들은 이 시기에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앙주왕가가 나폴리를 통치할 때 지어졌던 굉장히 유명한 건축물이 또 하나 있는데요. 카스텔 누오보라는 건축물입니다. 카스텔 누오보는 아까 카스텔 델 오보를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보는 계란이란 뜻이었죠. 그럼 여기 이제 누오보는 무슨 뜻일까요? 누오보는 영어로 바꾸면 new, 그러니까 새로운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성입니다. 새로운 성. 그러니까 앙주왕가가 나폴리를 정복하고 나니까 통치권을 가져오고 나니까 예전 노르만인들이 쓱 지어놓던 성에 앙주왕가의 왕이 거주하기 싫은 거죠. 앙주왕가의 통치자가. 그래서 새로 성을 짓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카스텔 누오보입니다. 아까 카스텔 델 오보, 계란성은 이 메가리스라는 섬에 위치하고 있었다면 카스텔 누오보는 이쪽에 위치하고 있죠. 이 위치에 지금 새로운 성을 건설해서 왕궁으로 사용을 했던 거죠. 근데 왕궁의 모습을 보시면 이 망루가 눈에 띄죠. 거대하고 육중한 여러 개의 망루가 눈에 띄는데요. 이게 뭘 보여주나요? 이 성이 왕궁으로서 뿐만 아니라 요새로 활용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래서 실제로는 나중에 앙주 왕가가 물러가고 스페인인들이 여기를 통치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스페인의 아라곤 왕가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성을 실제로 요새로 활용합니다. 왕궁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앙주 왕가에 이어서 아라곤 왕가가 나폴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라곤 왕가가 들어온 것이 1441년이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입니다.
아라곤 왕가의 치하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나폴리를 정복했었던 외부 왕조들은요, 나폴리의 통치에 실제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식민지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죠. 쉽게 설명드리면. 근데 아라곤 왕가는요, 나폴리의 통치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그래서 아라곤 왕가와 더불어서 나폴리의 본격적인 발전이 시작됩니다. 아까 이제 왕주 왕가 시절에 남부의 수도로서의 기틀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본격적인 눈부신 발전이 아라곤 왕가 치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나폴리가 전례 없는 번영을 구가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하면서 도시의 인구가 급증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 이탈리아에서 대도시로 몰려들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뭐 상인들, 자기 이제 그 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방문하고, 왕국의 귀족들, 군인들, 문인들, 그 다음에 망명자들, 그 다음에 남부 여러 도시의 빈민들이 다 대도시 나폴리로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도시 인구 약 10만에 이르게 됩니다. 근대 도시가 10만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 시기에 아라곤 왕가가 들어와서 자신들의 왕궁을 또 건설하는데요. 이 사람들도 아까 앙주 왕가가 지어놓은 카스텔 루오보를 왕궁으로 사용하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왕궁을 다시 짓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바로 이 위치입니다. 카스텔 루오보가 있는 바로 옆에 여기입니다. 카스텔 루오보 바로 옆이죠. 여기 이제 팔라쪼 레알레, 이게 왕궁이라는 뜻입니다. 이 스페인 아라곤 왕가가 지어놓은 왕궁이죠. 그래서 스페인인들은 이 왕궁을 새로 지어서 활용을 하고 기존에 존재하던 카스텔 루오보는 그냥 요새로 계속 활용을 했던 거죠. 이 광장이 이제 반원형의 광장이 이제 실제로 가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여기가 이제 스페인인들의 지어놓은 왕궁이었다. 그리고 여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요 맞은편에 있는 이 사각형의 건물이요, 그 오늘날 이탈리아의 국립도서관입니다. 이탈리아를 학문의 도시로 만들었던 중요한 건축물 중에 하나죠. 아까 아라곤 왕가의 치하에서 그 스페인의 치하에서 나폴리 인구가 급증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여기는 명과 암이 있습니다. 인구는 급증했는데요, 빈민 인구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베수비오 화산이 있죠. 나폴리 인근에는 이제 베수비오 화산이 있고요. 이따가 또 소개해드리겠지만 아직 활화산입니다. 계속해서 분출을 하고 있고요. 근데 1630년에 이 화산이 분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곤 왕가의 치하에 있던 시기죠. 화산이 분출하면 화산재가 날리죠. 그래서 화산 인근에 있는 모든 건축물들을 그냥 도시들을 덮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화산이 분출하면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기 생계수단과 거주할 장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럼 어디로 몰려들었을까요? 남부의 수도였던 나폴리로 죄다 모여들게 된 거죠. 그래서 빈민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빈민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집이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의 세력화가 되었는데요. 이 당시 나폴리의 빈민을 라짜로니라고 부릅니다. 있죠. 라짜로니라고 부르는데요. 이 라짜로니들의 모습입니다. 이 우편 엽서에 모습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도시 거리에서 누워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죠. 그럼 이 빈민인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사실 빈민이지만 조직 여체였어요. 하나의 그러니까 지도자가 있는 하나의 사회 조직이었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주로 이 당시에, 오늘날에도 나폴리가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하지만 이 당시에도 굉장히 관광지로 유명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특히 18세기에 나폴리를 방문했고요. 이 사람들은 관광 오는 유럽 관광객들의 짐을 들어준다거나 잔심부름을 해주면서 이렇게 먹고 살았고요. 또 범죄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소매치기라든가 가벼운 절도라든가, 중범죄는 아니지만 이런 범죄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먹고 살았고요. 근데 오늘날 여기 수업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탈리아인들과 관련된 유명한 스테레오타입이 하나 있죠. 돌체 파르니엔테라는 스테레오타입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많은 헐리우드 영화에서 이탈리아를 다룰 때 이 스테레오타입이 많이 다뤄집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유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즐거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탈리아에 가면은 이탈리아 사람들은 여유가 넘쳐요. 뭐가 급하지 않아요. 삶의 리듬이 달라요. 이런 스테레오타입이죠. 이게 언제 생겼냐면 18세기에 생긴 스테레오타입입니다. 18세기에 이 스테레오타입을 탄생시킨 주인공들이 바로 나폴리의 빈민들, 라짜로니들이죠. 그러니까 유럽의 관광객들이 나폴리를 방문했을 때 길거리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시간을 보내는 빈민 인구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인들은 이렇구나. 모든 이탈리아인들은 라짜로니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바로 이 돌체 파르니엔테라는 이 스테레오타입의 기원이 나폴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인 치하에서 이렇게 번영을 막 누리다가요. 한 번에 몰락하는 나폴리가 계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오늘날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과 굉장히 오버랩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 시기에 페스트가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나폴리와 로마에서 정확히 이제 1656년에 페스트가 유행을 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의료 수준이 오늘날과 비교할 수가 없었죠. 도시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제가 이 당시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대처 방법이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적 격리를 하고요. 밖에 나오지 않죠. 사회적 격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 오늘날 같은 형태의 마스크는 아니지만 호흡기를 가린 채로 활동을 하죠. 그 다음에 종교 행사라든가 극장 모임은 전부 다 취소됩니다. 자, 오늘날과 비슷한 대응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급속도로 확산돼서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이 페스트를 막을 수는 없었고요. 도시 인구를 절반으로 감소시키면서 나폴리의 부흥기도 끝나게 되죠. 이제 침체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거는 미코 스파다로라는 화가가 그린 1656년에 이제 나폴리 광장인데요. 페스트로 인해서 신음하는 병자들의 모습을 아주 처절한 모습으로 묘사해 놓은 회화입니다. 자, 어쨌든 이 나폴리가 이제 침체기로 접어들다가요. 18세기 중반이죠. 1734년이 되면 유럽의 부르봉 왕가가 나폴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통치자가 이제 또 한 번 바뀐 거죠. 근데 이 부르봉 왕가는요, 나폴리를 과거에 봉건적인 틀을 탈피한 근대 국가로 만들려는 그런 개혁을 시도하길 원했습니다. 나폴리에서 자기가 이제 새로운 통치자가 됐으니까. 근데 그 근대 국가로 가기 위한 핵심은 가톨릭 교회와의, 그러니까 나폴리 바로 위에 로마가 있잖아요. 로마에는 교황이 있죠. 저 로마 교황과의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근대 국가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이전의 가톨릭 교회,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수장으로 있는 가톨릭 교회와 이 나폴리는 어떤 관계에 있었냐면, 로마 교황은 저 남부의 나폴리를 나의 개인적인 영지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면 예전에 제가 조금 소개해드린 노르만인들이 남부를 통일한 시칠리아 왕국을 건설했을 때 이 노르만의 왕과 교황이 실제로 봉건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 관계가 이 시기까지 지속이 되는 거죠. 이 봉건적 관계를 상징하는 관행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키네아라고 하는 관행입니다. 키네아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 노르만 왕이 교황과 봉건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부터 매년 나폴리를 통치하는 왕은 당나귀, 하얀 당나귀, 그림에 보이죠? 이게 키네아의 관행을 묘사한 그림인데요. 하얀 당나귀를 로마로 끌고 가서 교황에게 진상을 하는 이런 관습이 있었죠. 부르봉 왕가가 이걸 폐지시킵니다.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의 관습인데 굉장히 상징적이죠. 나폴리 왕과 가톨릭 교황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관행인데요. 이게 폐지되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봉건적 관계를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부르봉 왕가의 치하에서 교회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자립적인
자율적인 근대 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르봉 왕가 치하에서 이 페스트로 인해서 침체되었던 나폴리는 다시 한번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어마어마한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인구가 약 40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의 도시와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요. 실감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요. 40만이라면은 지중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다. 인구로만 치면. 첫 번째는 어디였을까요? 첫 번째는 오늘날 터키의 이스탄불. 이 가장 인구수가 많은 도시였고요. 두 번째가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나폴리라는 도시였죠. 부르봉 왕가가 나폴리를 통치하던 시절에 또 건축된 유명한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요. 흔히 이탈리아의 3대 극장이라고 불리는 산카를로 극장입니다. 이게 유럽에서 최초로 지어진 오페라 극장이에요. 너무 유명한 극장이고요. 그냥 참고로 보시라고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아까 스페인인들이 건설했던 왕궁 있잖아요. 그 왕궁의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오른쪽이 국립도서관이고 그 맞은편이 왕궁이다. 이렇게 좀 그려보실 수 있겠죠. 내부로 들어가면 내부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흔히 이제 정치적인 지배자들은, 통치자들은 예술을 정치적인 프로파간다, 정치적인 선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할 목적, 막 과시하고 일반 대중들에게 과시하고 드러낼 목적으로 예술을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산카를로 극장 역시 그런 의도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봉 왕가의 샤를 3세라는 군주가 나폴리의 지배자가 되고 나서 부르봉 왕가의 왕권을 내가 이 도시의 통치자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그럴 목적으로 산카를로 극장을 지어놨죠. 여기 이제 옛날에 그 조수미 씨가 공연했던 곳으로도 한국인들에게 또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요. 18세기, 그러니까 부르봉 왕가가 나폴리를 지배하던 18세기에 유럽에 고고학 열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대 취향이 막 확산돼요. 고대를 숭배하고 막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취향이 확산되고 그러면서 고고학적 발굴이 활발했죠. 옛날 저 고대 그리스 로마 유적을 발굴하려는 시도들이 왕국 전역에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발굴되었던 것이 부르봉 왕가의 후원으로 이때 발굴되었던 것이 유명한 폼페이 유적입니다. 나폴리 바로 인근에 있죠. 폼페이도 사실 여러 민족이 거쳐갔던 도시입니다. 오스크인들이라고 남부에서 자생적으로 기원하는 고대 민족이 살다가 에트루리아인들이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렸죠. 북서쪽에 에트루리아인들이 정복했고 다시 쿠마인들이 여기를 다시 빼앗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영토로 편입되었던 이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가시면은 여러 시대의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여기를 정복했던 것이 이제 로마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로마 유적들이 가장 많이 남아있죠. 자, 이 도시가 어느 날 지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면 베수비오 화산이 아까 1630년대에 분출했던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그 훨씬 이전에 로마 시대에도 이미 한번 화산이 분출한 적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이제 베수비오 화산의 그 위치고요. 이 화산이 폭발했을 때 단지 여기 인근만 이 지역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화산재가 날리게 돼요. 이 지도에 보시면 어두운 색으로 표시된 이 영역이 화산재가 날아갔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폼페이인들은 그냥 평화로운 일상생활을 즐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화산재가 하늘을 덮어버린 거죠. 순식간에 도시가 화산재에 묻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화석과 같은 형태로 보존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이 시기까지. 그래서 이 시기부터 발굴이 시작돼요. 고대 취향이 강화되면서. 오늘날까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발굴이. 오늘날까지 발굴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폼페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유명한 도시가 이제 헤르쿨라네움이라는 도시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폼페이뿐만 아니라 헤르쿨라네움도 이 시기에 화산재에 덮이게 됐는데요. 헤르쿨라네움은 도시 이름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헤라클레스가 건설한 도시입니다. 이게 도시의 기원이 신화적으로 설명되고 있죠. 그 헤라클레스가 이베리아 반도에 12개의 과업을 수행하는 과중에 이베리아 반도, 그러니까 스페인이 있는 오늘날의 이베리아 반도를 들리게 되는데요. 거기 갔다 오다가
여기에 들려서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그게 헤라클라네움인데, 여기도 이제 나중에 이제 그리스인들이 차지했다가 로마가 정복했던 도시고요. 여기도 화산재에 묻혀버리죠. 이 고고학적 발굴이 시작되면서 마치 지하도시로 남아있던 도시의 모습이 거의 온전한 형태로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너무 보존이 잘 돼 있죠. 고대 도시라고 보기에는 기둥의 모습, 건물의 모습, 이 광장의 모습, 그러니까 여기 사진은 안 나오지만 도로 포장도 굉장히 온전하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헤라클라네움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벽이 무너지긴 했지만 건물의 구조가 거의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죠. 이게 다 부르봉 왕가의 주도로 이제 발굴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여기를 가보시는 의향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여기는 터만 있습니다. 유적이 하나도 없어요. 유적은, 여기서는 건물의 터만 보실 수 있고요. 유적은 나폴리 시내에 있는 나폴리 고고학 박물관으로 가시면 폼페이에 있는 유적을 거기 다 가져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가끔 이제 폼페이를 미디어에서 폼페이와 관련된 소식을 다룰 때 미라를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산재가 도시를 덮었을 때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미라가 돼버린 거죠. 화산재에 덮여서 화석처럼. 그 미라를 전시한다거나 그걸로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미라는 진짜 인체가 아닙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화산재가 덮었을 때 그 사람 신체 모양으로 화산재에 구멍이 난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살과 뼈는 다 썩어서 흩어졌죠. 그만큼 똑같은 모양의 구멍이 생긴 거예요, 화산재. 거기다가 석고를 부어서 나중에 만들어낸 인체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르봉 왕가가 여기를 이제 지배한 이후에요. 18세기까지 이제 지배를 하죠. 근데 18세기 후반이 되면, 정확히 제가 연도를 특정하자면 1789년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전 유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 그러니까 왕정이 폐지되고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죠. 그러면서 왕이 없는 정치체제, 공화정이 성립된, 아주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이런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서, 그러니까 나폴리도 왕정이었잖아요. 부르봉 왕가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폴리에서도 혁명 사상이 확산되기 시작해요. 우리도 저 프랑스처럼 혁명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혁명파가 확산이 되기 시작하고요. 당연히 부르봉 왕가는 이 혁명 세력을 탄압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나폴리에서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왕당파와 혁명파, 그러니까 왕이 없는 공화정을 설립하자는 이 공화파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미 혁명으로 인해서 공화국을 성립시켰던 프랑스 공화국의 군대가 나폴리의 공화파를 지원을 했어요. 물론 공짜로 지원해 준 건 아니고요. 군사적 지원을 대가로 어마어마한 그 돈을 지불을 해야 했죠. 어쨌든 그래서 프랑스 군대가 와가지고 왕당파를 척결하고 나폴리에서도 공화정을 성립시킵니다. 나폴리에서도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나폴리의 공화정은 백일천하로 끝나고 말아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지속되고 다시 왕당파에 의해서 나폴리가 수복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나폴리에서 혁명이 성공할 수 없었던,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람들이 군사적인 힘을 전적으로 프랑스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 자신들의 군대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여기 아까 최초로 공화파의 승리를 이끌었던 것도 샹피오네라는 프랑스 장군이 이끄는 프랑스 혁명군이었고요. 그리고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고, 그걸 유지하려면 또 굉장히 많은 재정적인 부담이 있었고, 이런 상황이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거죠. 이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왕당파에 의해서 혁명은 성공했지만 이게 백일천하로 끝나고 다시 왕당파에 의해서 수복이 됩니다. 재밌는 것은 이 당시에 그 왕정을 부수고 무너뜨리고
건설된 공화국의 이름이 바로 파르테노페 공화국이라는 건데요. 이 사람들 자신들의 공화국의 뿌리를 어디서 찾은 거예요? 옛날 그리스인들이 건설했던 그 도시 파르테노페에서 찾은 거죠. 참고로 보시라고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 회화입니다. 요 왕당파와 프랑스 군대의 전투 장면을 묘사한 회화고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 상이 공화국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 나폴리 광장에서 있었던 공화주의적인 자유를 상징하는 조각상이었습니다. 오늘날엔 없죠, 물론 당연히. 왜냐하면 왕당파가 다시 수복했으니까 놔둘 리가 없죠, 이 상을. 자, 그 다음에는요, 프랑스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나폴레옹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전 유럽을 정복합니다. 이때 나폴레옹의 치하로 들어가게 되죠. 이 지도를 보시면요, 나폴레옹이 정복했던 영역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가장 진한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나폴레옹이 직접 통치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연한 보라색으로 표시되었던 부분이 직접 통치하지는 않고요. 나폴레옹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 그러니까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리게 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요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나폴레옹에게 협력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요 영국과 러시아, 포르투갈을 제외하고는 전 유럽을 정복을 한 거죠, 나폴레옹이. 나폴리는, 여기 있는 나폴리는 무슨 색인가요? 연한 보라색인데요. 그러니까 총독이 여기를 통치했겠죠. 나폴레옹이 파견한 총독은 누구였냐면 자신들의 친인척이었어요. 나폴레옹 형인 조셉 보나파르트와 매부였던 조아색 미라가 나폴리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폴레옹이 이제 무너지고 다시 혁명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유럽이. 그걸 우리가 왕정복고라고 하는데요. 왕정복고가 이루어지면서 나폴리에도 쫓겨났던 부르봉 왕가가 다시 컴백하게 된 거죠. 나폴레옹이 지배가 끝나고 이제 왕정복고가 이루어져서 부르봉 왕가가 다시 나폴리를 지배하게 됐는데, 이때 일어났던 행정적 변화 가운데 하나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중세 앙주 왕가가 시칠리아와 남부가 원래 묶여 있었잖아요. 시칠리아 왕국으로. 이걸 쪼개놨죠. 쪼개놓고 이 왕국의 수도를 나폴리로 천도하면서 나폴리의 본격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건데요. 이 당시에 이제 컴백한, 다시 돌아온 부르봉 왕가가 다시 시칠리아 왕국과 나폴리를 묶어 놓습니다. 하나로. 그래서 이게 양시칠리아 왕국이다. 왕국 두 개를 묶어놨다라는 뜻에서 양시칠리아 왕국, 두 개의 시칠리아 왕국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강의가 끝으로 왔는데요. 그래서 부르봉 왕가의 통치를 받던 나폴리가 마침내 통일 이탈리아 왕국의 영토로 편입됩니다. 그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그 이탈리아 있잖아요. 이탈리아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단순히 이제 지리적으로 이탈리아 반도를 가리키는 명칭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북유럽의 사람들, 알프스 이북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탈리아 반도의 사람들이 느끼는 문화적 우월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라고 하면은 그 자체로 어떤 뜻이 있냐면 저 북유럽의 사람들보다 문화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르네상스의 시인들 있잖아요. 페트라르카와 같은 시인들의 시에서 이런 문화적 우월감의 표현으로서 이탈리아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과 많은 일반적인 대중들이 이탈리아라는 말을 들었을 때 머리에 떠올리는 건 뭔가요? 국가잖아요. 근대 국가로서의 이탈리아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대 국가로서의 이탈리아는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200년이 채 안 됩니다. 언제 생기냐면요. 1861년에 생깁니다. 그 이전까지 이탈리아는 통일되지 않았어요. 수많은 도시 국가들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초로 통일된 것이 1861년이죠. 로마가 예전에 고대 로마 시기를 제외하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대 로마가 476년에 멸망하죠. 그리고 1861년에
통일되죠. 다시 이탈리아 왕국으로. 이때까지 이탈리아 반도는 한 번도 통일국가를 이루어 본 역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탈리아인들이요. 내가 이탈리아인으로서의 인식보다는, 이탈리아인으로서의 국가 정체성보다는 내가 각 도시 사람으로서, 내 로마인으로서, 나폴리인으로서, 나 베네치아 사람으로서의 지역적 정체성이 훨씬 강합니다. 이게 특징이죠. 어쨌든 통일 이탈리아 왕국의 영토로 왕국이 성립되면서 나폴리 역시 이 통일 이탈리아 왕국의 병합이 되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게 됩니다. 이 통일 이탈리아 왕국은 나폴리를 주로 항구 도시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항구 도시로 예전 중세부터 항구 도시로 좀 발달하기 시작을 했었죠. 항구 도시로 활용을 했고요.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항구 중에 하나고요. 특히 어떤 역사가 있냐면요. 예전에 이탈리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후진적이던, 못 살던 시기가 있었죠. 참고로 요 말씀을 드리면요. 엄마 찾아 산말리라고 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죠. 원래 원작은 이탈리아의 소설이에요. 19세기 후반에 나왔던 소설인데요. 원제는 이렇습니다. 아펜니노 산맥에서 안데스 산맥까지라는 소설입니다. 아펜니노 산맥은 이탈리아에 있는 거죠. 안데스 산맥은 저 남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탈리아보다 저 남미가 훨씬 잘 살았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4대 경제대국이던 시절이고요. 이탈리아는 정말 못 살던 시절에 이탈리아인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수많은 이탈리아인들이 아메리카로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엄마 찾아 산말리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이 시기에 쓰여진 소설 원작인데 내용이 뭐냐면 이탈리아 제노바에 살던 소년 마르코 주인공이죠. 마르코의 엄마가 일자리를 찾아서 아르헨티나로 가죠. 그래서 마르코가 엄마를 찾아서 아르헨티나로 가는 산말리를 여행하는 이야기인 거죠. 이 당시의 시대상을 아주 잘 보여주는 거죠. 통일 직후에. 이탈리아 통일 직후에. 그래서 이 나폴리 항구가 어떤 역사가 있냐면요. 수많은 이탈리아인들이 아메리카로 갈 때 이 항구를 거쳐서 떠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남미 전역, 미국으로도 굉장히 많이 건너갔죠. 그래서 미국 대도시에 오늘 아르헨티나의 이탈리아 이민자들의 디아스포라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죠. 이 시기입니다. 자, 제가 아주 고대부터 도시의 기원에서부터 오늘날 이탈리아 왕국으로 편입되기까지의 나폴리의 역사를 나폴리 유적을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